60페이지 부동산 가치 이론. 재밌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진짜입니다. 재밌어요. 아까 우리 감정평가 뭘 판정한다 그랬죠?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판정하고 싶은 게 가치예요. 현재. 그래서 가치, 영어로는 이제 value. 스펠이 맞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평가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곧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는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토지가 1억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요. 왜 1억의 가치를 가질까? 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세상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럼 감자나 심지 뭐. 근데 토지가 너무 척박해. 콩 심은데 작으려고 팥 심은데 모래나. 그럼 이것을 1억 주고 왜 사냐고, 왜. 그럼 1억 주고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앞으로 무엇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1억인 겁니다.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이야기는 이 부동산부터 앞으로 얻게 되는 미래의 편익이 어떻게 될까? 편익이. 그래서 이 베너핏이라는 편익. 여러분, 이겁니다. 뭐 유용성이라는 뭐 허용성, 뭐 권익,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택 같으면 쾌적성을, 상가나 수익성을, 공장이나 농지 같으면 생산성 등을 가지고 있다면 유용성, 효용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금전적인 것은 물론 이거 출제된 바 있습니다.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 삼아야 돼. 자, 봐요. 지금 귀에 피 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분필 홀더가 중고 매물로 나왔어. 이것은 저가 쓰던 거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시던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요?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요. 응?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한다. 그러니까 장래 기대 편익을 뭘로? 자, 이런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이게 뭐라고요? 가치다, 이 말이야, 가치. 여기는 전문가는 누굴까요? 간평사. 그죠? 간평사. 그리고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다원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 다원적. 자, 전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모른 체 하실 겁니까? 여러분,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가치? 예?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고? 투자 가치. 예? 투자 가치. 객관적 가치가 뭐고요? 시장 가치. 기억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어때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보상 가치, 보험 가치, 과세 가치 등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 가치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됐습니다. 토지가 진짜 가치가 1억이라 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8천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매매된 가, 교환의 대가는 얼마예요? 8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는 1억이지만 가격은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의 값. 가격, price. 그러니까 뭐 매매된 값, 교환의 대가. 여기 전문가는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공중사. 에?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 단 하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주어진 시점에 가격은 단 하나지만 가치는 여러 개다. 그럼 이제 당황을 합니다. 자, 가격하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변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2020년, 2021년 이렇게 크게 나눠볼게요. 시점이 다르죠. 1월 1일. 이렇게. 좀 가격을 봤더니 하나. 가치는 봤더니
여러 개. 시간이 지났어요. 가격이 변했어요. 하나. 가치는 변했는데 또 여러 개.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점에 2020년 1월 1일 시점에 봤다는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여러 개. 새로운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변하지만 요 2021년 1월 1일 시점에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니까. 다 변한다니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저의 막 변하지 않는. 아니,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없으면 저희 존재가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좀 문제돼가지고 여러분 안 오시면 많이 저 슬프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술 푸거든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가치가 1억인 토지가 있는데 지금 8천만 원이 거래됐다.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점점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가치가 1억짜리를 누가 1억 2천을 샀어요. 잘못 산 거죠. 다시 되팔면 점점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약이 없다면 공개된 시장 같은 데를 말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오픈이 되면 가격은 가치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참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 가격표 붙어 있죠. 그것은 우리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답해봐요. OX. 가치는 미래의 값이고 가격은 현재 값이다. OX. 누가 이렇게 X입니다. X.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격은 희망 소비자 가격이에요. 매매된 값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렇게 팔리길 바라는 거지. 근데 옆에 봤더니 1+1 적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음료수 500원 팔릴 꼴이지. 그때는 가격이 500원입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엄마 타임. 가격은 과거 값이다, 현재 값이다. 과거 값이에요. 제발 주의하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시험이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출제자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이제 가치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다. 자,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다. 둘 중에 어떤 게 기초예요? 철수의 엄마는 영희이다. 엄마가 누구예요? 이건 잘하네, 이건. 에? 알았습니까? 자, 뭐가 기초다? 여기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잖아. 응? 아, 야, 진짜 할 때마다 자괴감 느끼네. 자, 가격의 기초는 뭐라? 가치이다. 그럼 가치 한번 구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네 기대표적 현재 가치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 힌트를 드렸어요. 빈번히 거래되면,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 시장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오픈이 돼야 돼요.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빈번히 거래하잖아요. 자발적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선밋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가치 개념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취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 갑니다. 근데 내 아파트하고 유사한 이 부동산이, 여러분, 비교는 공통점 찾기라고 그랬죠? 벌써 있지는 않았겠지. 자, 비교 방식은 공통점, 유사한 부동산의 사례를 구해서, 그렇죠? 공통점 있는 요 가격을 가지고 내 부동산 가치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유추 방식. 예전에 유추 방식을 했어요. 보니까 누가 질문 들어왔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유추 방식 그거 내놨더라. 안 써요, 규칙에서 이제는. 근데 그걸 왜 냅니까, 모의고사에? 참 답답해 죽겠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건 이론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시험 문제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유추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봐요.
10억 정도 되게 팔린 것도 있고 어떤 건 11억이 팔릴 수도 있고 어떤 건 9억이 팔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사례를 구해서 조정을 해서 내 부동산 가치는 한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취하는데 여기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유추 방식, 비교 방식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알았습니까? 이걸 보고 가격이 기초를 하면 안 된다. 가격이 기초다, 가치가 기초다. 가치가 기초예요. 근데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치를 유추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치. 자, 미국에서는 진작 시장 가치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정상 가격이라는 말 썼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벌써 5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시장 가치. 감정 평가를 규칙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 또 이거 나와. 입법이 미비한 게 또 나와. 여러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안전교수가 비판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둘이 유사해요. 시험 출제자가 또 장난치고 그랬었어, 전에.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건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이 둘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칭을 좀 통일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국회가 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자꾸 그래서 뭘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시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표현한 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레트클리프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정상 가격을 표를 썼다가 시장 가치 개념을 도입할 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홈페이지에 도입 취지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트클리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레트, 쥐새끼, 클리프, 낭떠러지. 자, 이름이 쥐새끼 낭떠러지인데 이 사람이 most probable selling price 개념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왼쪽에 제가 적어놨어. 언젠가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교재에 없지만 보통 교재에. 자, 레트클리프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개념이 지금은 시장가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상적 시장의 구축적 가치가 아니야. 현실에 맞게 수정된 개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좀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 한번 읽어봐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교재를 봐봐요. 교재 오른쪽에. 자, 시장가치 나와 있죠? 네. 시장가치. 원칙 3번 바로 들어가요. 제가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던 게 거기 등장합니다. 시장가치란 뭐라고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시장의 통상성입니다. 충분한 기간 거리를 위해서 공개된 후 출품기간 합리성. 그 대상물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의 정통성. 그리고 신정후 자발적인 거래의 자발성. 그리고 most probable selling price.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물을 가해. 오, 레트클리프의 표현이 여기 숨어 있네요. 아니, 아까 왼쪽에서 봤잖아요. 거기 있잖아. 비슷한 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레트클리프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 한 번 들은 거하고 아예 안 들은 것은 엄청 차이 나요. 이것도 중요한 학자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레트클리프. 쥐새끼 낭떠러지. 쥐새끼 낭떠러지. 그래서 지금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오지선다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기정자 이것도 대비 좀 하자고요. 통기정자 바람이 통해요. 정자나무 아래에 있으면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하게요. 그럼 머리가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시장 가치. 통기정자. 알았습니까? 통기정자. 적정 가격 밑에 나와 있죠. 보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 요령으로 160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요. 왼쪽에. 그 표 마지막 한 보니까 가치, 시장가치, 미구, 시장가치, 감정을 규칙, 적정 가격이 나와 있죠.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 할 땐 치 있고요. 감정평가 규칙 있고요. 적정 가격, 이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거 장난친 적 있어요, 한번. 바꿔낸 적 있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해요. 감정평가를 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시장가치다, 적정가격이다. 시장가치, 그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시장가치를 언급했다, 적정가격을 언급했다.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장난친 적이 한번 있으니까. 자, 넘겨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62페이지를 보니까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 시장가치 외가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글자를 다시 봐요. 여기 봐요. 시장, 가치. 가치 앞에 두 글자가 뭐예요? 시장. 아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랬죠. 시장성 있을 때 쓰는 게 시장가치예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건은 가치가 없나요? 팔만대장경은 가치가 없나요? 불국사는 가치가 없나요? 이거 문제다. 이거.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한다? 우리 간접평가 이론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하자. 통칭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치 원칙이고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A외 박스 들어갔습니다. 1번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적용 대상 첫 번째 기업,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여러분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법을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면 위법이고 불법 아닙니까? 따라가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아까 봐요. 저 있잖아 내 토지 위에 지금 낡은 건물인데 저거 철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거 없다 치고 만약에 저 철거된 건물 저거 철거되고 없다 치고 저 토지는 얼마나 하겠어요?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나지 상정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거래되질 않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목적, 평가의 목적. 대상의 특성 이런 걸 좀 따져보니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시장 개념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치 예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검토상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검토 대상 중에서는 무엇은 빼고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건 빼고 그럼 저기 국회에서 하는 거야. 입법기관에서. 여러분 뭔 법률을 검토해. 감평사 니는 평가나 하지 법률에 있는 거 검토하지 말아요. 오케이? 자, 그거 빼고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 성격과 특징 감정평가 합리적 적법성 검토하도록 한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는 합리적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틀려요? 그리고 기업하고 니은은 나왔어요. 각각 독립된 문제로.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하는 기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3번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요건 한병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의뢰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수임받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수임받으면 뭐 할 건데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 전달성 원칙 뭐라 했어요?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니까. 좋아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준수해야 되는 게 맞죠? 살인 청부 계약했어요. 꼭 죽여야 돼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웃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아니 계약했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라고. 또 민법 어디서 공부한 거 있어가지고 법률행위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재밌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현황 조건과 조건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현황평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외가 조건평가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현황 기준 들어갈게요.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긴 시점에서 아까 기준 시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가로 건너뛰고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황에 맞게. 근데 이용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대상 물건이 불법적이나 일시용은 뭐하고? 제외하고. 불법적인 이용을 현황으로 인정할 수 없고요. 강남의 할머니가 1000평의 낮은 상태 토지에다가 지금 상추 심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농지로 평가하는 거죠. 강남 토지를 농지로 평가해? 이것은 일시적 이용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현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다. 중국 뭐 물난리 났죠?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박 떨어진 거 보셨어요? 코로나 비행기 모양으로 생겼어, 우박이. 그래갖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음 결정체가 요만씩 한데 진짜 뿌ጭ뿌ጭ 코로나처럼 생겼다, 코로나 병균처럼. 중국을 하늘이 벌 주는 걸까요? 너 병균 다 씻어내라. 씻어라. 이거 물 뿌리고. 왜 그런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이거 보여주면서 결정체를 보내준 거 아닌가? 아, 참 신기합니다. 그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난리죠? 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봐요.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물 빠지면 또 도로 드러나겠죠. 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자, 감정평가 조건,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원화해야 당시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실제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똑같네? 첫 번째 뭐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문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거. 이건 좀 기니까 사회 통념상 필요 그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출제를 하면은 뭔가 빼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조문 규정 같은 것은 풀로 적습니다. 생략을 잘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예, 사회 통념상 필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주고 밑에 내려가면 2번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 검토상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지. 너는 감정평가를 해라고. 자, 감정평가 조건에 함수 접어서 실행할 수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 조건 함수 접어서 결의되거나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자, 시험 문제 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예의 가치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원칙. 그러면 현황 기준이 원칙이에요? 감정평가 조건 기준이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 그것도 나옵니다. 시장 가치 기준. 별거 없어요. 지금 자격증이 한 3분의 1점 인쇄됐습니다. 나머지 도장 찍는 것까지 가야겠죠? 예, 힘내시고 기분 좋은 생각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 힘들면 누가 이루어져요? 안 해줘. 집에 설거지 왜 안 했냐고 난리만 하고 애들이 왜 밥 안 주냐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여기 와서 받으세요. 위로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네, 가치 형성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고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또 나오면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중에 어떤 게 먼저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한자어가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어수랑 비슷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순서 그 주어 뭐 목적어 뭐 동사 일 순서가 일본하고 한국은 유사한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생성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러니까 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강아지가 태어났어. 그 이전에 어땠어? 만들어져야 태어나지. 사람으로 안 바꿔도 되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야 태어나. 그래서 헷갈리게 이렇게 하세요. 형발 이렇게 하죠. 형발, 까치발. 형발, 까치발 이렇게 기억합니다. 헷갈리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같이 형성 요인 뭐가 있느냐? 일반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 요인이 있고, 세 번째 개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요인은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든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여건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지금 국채가 엄청 그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값이 좀 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이지 않아요. 힘내시고. 이 여건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부동산은 어느 지역 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그럼 그 지역 여건에 일반적 요인이 또 있어요. 여기 일반적 요인이 또 있다고요? 지역 차원에. 그러니까 뭐예요? 강남은 강원도 동막구와 달리 사회적, 경제적, 행정 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일반적 요인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 자연 자질과 자연 자원. 강원도가 풍광이 더 좋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 자, 그러면 봐요. 그럼 내 부동산이 강남에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이 정해졌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모두 비싸요? 그건 좀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택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 면적, 접근성 이거 따져봐야지. 토지 택지. 여러분 가시고 가는 게 뭐 토지 택지 아닙니까? 이거 하고. 건물 어떠냐, 건물. 시공 상태에 설비는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죠. 개별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각각 그 요인들 뭐 정리하는 표 있죠? 참고라 돼 있죠?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잘 봐요.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또 물어본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 변해. 그래서 무슨 원칙이 적혀 있어요? 그 하단에, 왼쪽 하단에. 예? 유동성 원칙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변한다는 이야기 변한다. 서로 무관하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관련성 원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 토지는 어느 지역 내에 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런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그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용성, 효용성.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주택 같으면 쾌적성, 상가 같으면 수익성, 공장의 농지 같으면 생산성 이걸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자신의 목적에 맞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거 매입하러 갈 겁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계약을 해갖고 돈을 내려 깜빡했어. 내가 거지란 사실을. 이건 여러분 들어도 재밌죠. 그래서 이겼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좋아요. 나는 말이죠. 돈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말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줄을 서시오.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고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절대 희소성이 아니고. 생각해봐요. 강남에 있는 한 평의 토지나 동막권의 한 평의 토지나 절대적 희소성 같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막골의 한 평의 토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이 있다니까. 부족하다고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 응? 그래서 여기 봐요. 수요하고 공급을 따졌을 때 뭐가 적다로 느끼는 거? 공급이 적다. 요게 여기는 수요고. 공급 측면의 희소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치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는 하나 더 첨가하게 돼요. 이전성, 권리 이전성.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거리가 안 이루어지면서 가치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자,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미친다. 형발, 까치발. 그렇게 기억합니다. 형발, 까치발. 이렇게 하세요. 형발, 까치발. 그러니까 읽어보면 봐봐. 1번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 한다? 가치 형성 요인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 뭐가 영향을 미치고 받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문장을 그렇게 보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가치 형성 요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역 분석이 뭔지 생각해 봐요. 자, 내 토지는, 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이거 합니다. 야, 너 부동산 어느 지역에 있어? 그게 일단 중요해.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거예요. 강남은 감자 심고 건물 심고. 강남에 감자를 심어 건물 심지. 강원도는 감자 심고. 근데 내 토지는 강남에 있는데도 건물을 못 심어. 그럼 가치가 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그런데 자, 지역 분석을 할 때 그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근. 이율인자에다가 가까울 근자. 인근 지역. 그러니까 네이버후드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근린 괜찮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5글자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대상 부동산. 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동일 용도적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생활권이고요. 예? 그 범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감정평가상 현실적 용도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 벌써 3번 이야기했네. 그죠? 그래서 이따가 인근지역 생애기준 보도록 하고. 자,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중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구해가지고 내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사례를 구해서 사례 부동산, 이걸 가지고 내 부동산을 평가하면 참 편하겠네. 이게 뭐예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사례를 여기서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쉬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근 지역과 기능이나 용도면에 있어서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유사지역이랍니다. 이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높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강동이고, 이게 강북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강동에서 못 구하면 어디 구할 수도 있다? 강북에서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기능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하다고 했는데, 주택 같으면 통근거리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리가 좀 비슷해야 하니까. 그러나 상가나 공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가나 공장은 기능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한 지역을 따져보면 전국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돼.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근접해야 한다. 삐 틀렸어요? 가까워야 한다. 삐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서 삐 거리에 가깝고 멀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 지금 이해했어요? 이해를 잘하네. 오늘 뭔 일이야? 응? 날씨가 좀 시원해서 그런가? 자, 주변의 용도지역. 이게 뭘까? 왜 주변의 용도라 했을까요? 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용도지역.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상부동산이 택지라 칠게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사례를 구했는데, 자,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못 구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례가 농지라는 거 아닙니까? 농지? 여러분, 내가 지금 택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농지를 사례를 수집하면 돼야 안 돼요, 원칙상? 안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농지가 곧 택지로 개발된답니다. 여러분, 농지가 택지로 개발된다네. 그러면 가치가 거의 택지 가격 수준에 가까워졌겠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자, 지금 현재는 농지지만 조만간 택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큰 변화일 때는 후보지, 작은 변화일 때는 이행지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지지만 앞으로 택지를 보고, 앞으로 택지가 될 거라고 보고 가격수는 거기 가까워졌으니까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사례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언제 전환되냐고. 대답하기를 50년 뒤에. 그러면 가격 수준은 택지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농지 수준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농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때는 택지 사료를 쓸 수가 없어. 다른 농지 평가 사료를 쓰는 것은 농담할 수 있어요. 농지에 가까우니까 가치가. 그래서 이때는 전환 전. 예외? 전환 전. 자, 성숙도가 낮거나 전환이 매우 완만 또는 느린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사료를 써야 한다며. 한 번만 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치가 택지에 가까울 거니까 아쉬운 대로 택지 사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환이 매우 낮거나 느리거나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농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가치가. 그때는 농지평가 사료를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 대체 경쟁관계. 대체 경쟁은 유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대신할 수 있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하는 권역을 뭐라 하냐면 동일수급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이 수급은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고요. 시장 지역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적지 말아요. 뒤에 다 있어. 에? 어디 있어요? 페이지 167페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수급권은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여학집은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다 있거든. 적으려고 보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좀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주변의 용도지라는 표현이 감정평가 규칙에 언급이 안 돼요. 봐봐, 이렇게 이쁘게 미비한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한 동일수급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이 이걸 다 언급을 해. 미국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 규칙이 이 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이 두 가지만 언급한다 해서 틀렸다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인근 지역 그리고 유사 지역을 포함한 동일 수구권 그러면 오 그러세요 그냥. 요거 빠졌다 틀렸다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아직까지. 좀 답답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 여러분 지금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헤이.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했어. 대상 부동산은 어디 있고? 요거 시험이 많이 나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은 그럼 틀려요? 시험이 많이 나온다니까. 대상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인근 지역. 사례를 어디서 구했고? 유사 지역에서 구했고. 그럼 지역이 몇 개예요? 지역 2개죠? 잘 들어요? 비교, 대체 이런 말을 쓰려면 둘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하나일 때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비교할 때는 비슷한 놈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계신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 찾기고 상대방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 이제 이해했으니까 또 봐요. 인근 지역 분석을 해봐야 돼. 강남은 감자 심고 있는지 건물 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강북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분석을 각각 합니다. 그런데 강동하고 강북이 가격 수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죠? 약간 어디 지역이 더 비싸고 싸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강동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기능이나 용도는 유사하지만 가격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비교 검토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비교 그래요.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동일 부동산이다 아니다. 책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이따 찾아줄게요. 책 찾을 능력 안 되시잖아요. 여기 봐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상태 봐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고 개별 분석하고 개별 분석 이 비교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면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어요. 지역이 몇 개예요? 아,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니까. 지역 하나잖아요. 인근지에서 구했잖아요. 지역이 몇 개? 한 개. 그럼 지역 간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해. 물론 지역 분석은 해요. 감자 심고 있는지 건물 심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인근 지역 분석은 하지만 지역민 비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나 대상부동과 사라부동산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각각 개별 분석하고 개별 요인 비교는 행한다. 개별 요인 비교는 행하더라 이 말. 개별 요인 비교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게 되면 지역민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런데 유사 지역 등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역이 둘 이상이죠. 지역민 비교도 행해야 한다. 그래서 167페이지 가운데쯤에 박스 있죠. 거기다 페이지 하나 적어요. 자, 이거 다음 주 할 건데 또 다음 주에 또 모른 척 하시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페이지 185페이지라고 적습니다. 거기다가 185페이지 적었습니까? 가보세요. 가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 있나요? 네, 그겁니다. 거기 한번 봐요. 1번 사례부동산이 동일수권이 유사 지역 등에 속한 경우 그럼 지역이 둘 이상이죠. 왜? 대상부동산 인근지역이 있으니까. understand? 근데 2번은 어때요? 사례부동산이 동일수권 대상부동산이 인근지역에 속한 경우는 지역이 하나죠. 그럼 지역연 비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거기 밑줄 그어진 거 봐요. 마지막에 지역연 비교는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사례부동산 유사 지역 등 속한 경우 거기다가 뭐라 적어요? 지역이 둘 이상. 2번은 뭐라고요? 지역이 한 개 이렇게라도 해라. 또 혼자서 많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힘 안 들 자신 있어요? 많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푼다, 저를 찾아온다. 저를 찾아오면 돼요. 저를.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분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역 분석이 최소화된 지역 단위가 어딜까요? 인근 지역이 가장 최소화된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하면 동의수권이 지역 분석의 최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 이제 166페이지 그림 하나 있죠? 네. 그 인근지기 생애주기 좀 볼 거예요. 인근지기 생애주기 뭐 별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인근지기 생애주기 이야기할 때는 성수 현상인데 생애주기를 이야기할 때는 동시적이고 동질적 개발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데 절반은 10년 전에 개발하고 절반은 지금 개발했다면 생애주기가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택하고 공장을 묶어서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동질적이지 않으면 안 돼. 동시적이고 동질적 개발을 전제하고 이 주기 수명을 한 10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개발도상국 같으면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럼 주기가 좀 짧아져요.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집값 수준을 이렇게 보면 집값 변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성숙기가 한 20년 내에 정도로 되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태가 이제 뭐냐면 성장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성숙기. 시험이 성장기, 성숙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쇠퇴기, 그리고 천이기, 그리고 악하기. 되게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제 이런 표현이죠. 집가 상승률이 최대인 점이 언제예요? 최고. 집가 상승률. 그렇죠. 집가 상승률. 집가 상승률 최고. 집가 수준 최고는? 예? 성숙기죠? 집가 수준, 성장기에 집가 수준 최고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성장기 때는 이제 그 투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개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우리 고소층이 들어오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향영화라 그랬죠? 예, 그리고 미개량 토지도 가끔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모두 개발이 끝나고 가격이 충분히 오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가격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저소득층. 혹시 하향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하향여가 시작. 하향여가 시작. 하향여가 시작이고요. 시작이고, 침입입니다. 침입. 이질적 요소가 처음에 개입되는. 여기는 하향여가 활발. 활발. 천이 또는 개성 그러는 거죠. 개성.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천이기 때 값이 잠깐 오르는데요. 여기 활발하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잠깐 오르는 것이지, 성장기와 유사하다 그러면 안 된다. 성장기 다음에 성숙기예요. 천이 다음 악학이고, 오른 모습 보고 유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유사할 때는 거의 같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유사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고려한다면, 이때, 요렇게. 세택이 이후에, 다시 재개발한다면 성장, 성숙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하기 반기기는 거의, 슬러마 직전까지 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지 2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를 잘 생각해 봐요. 20년이 넘어선 아파트 단지는 대개 성장 동력, 가격 상승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나요?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변하거나, 주변이 개발되거나, 지하철 역사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가격 상승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 집이 20년이 넘었구나. 근데 요즘은 20년 넘어도 재개발 잘 안 돼요. 솔직히. 그죠? 너무 건축기술 발달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저것은 좀 떨어지고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뒤에 표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무슨 분석을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선행하고 이게 후행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라면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뭘 좀 하냐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준적 이용이 뭐냐면 일반적, 평균적 이용을 말해요. 일반적, 평균적 이용. 이 표준적을 판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감자 신고인지 건물 신고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가격 수준 이런 걸 좀 따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치 또는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채용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단어 몰라도 돼요. 유효, 효과가 있고요. 이용이고요. 최고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한다면 잘 이용하는 거 그걸 이제 최유효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이게? 자, 잘 들어봅니다. 아까 강남 할머니 또 등장합니다. 1000평의 토지에 울타리 쳐놓고 낮이 상태인데 감자 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평가서 평가로 옵니다. 평가하라고 하니까 딱 어휴 할머니 감자에 잎이 나서 싹이 나서 싹싹싹 어우 농사가 너무 잘 됐네요. 농지입니다. 평당 5만 원.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부동산 가치란 최유효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아예 형성된다니까? 감자 심는 것은 채용이 아니잖아. 택지로 이용되는 게 채용일 텐데 사람들은 택지라 보고 가치를 느낀단 말이야. 너 그 감자 평가할 때 말이지. 채용 판정해야 돼. 그 말입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형이 채용이고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채용된다면 뭘까? 그걸 기준으로 가치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거 부동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 이걸 고려한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이고 광역적이며 거시적 분석. 거시가 무슨 뜻이에요? 크게 본다는 이야기죠? 여기는요 부분적이고 국지적이며 미시적 분석. 작게 본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출제된 지문이 이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었어. 광역적 거시적 국적 미시적. 그리고 적합의 원칙. 여기는 균형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요건 다음 주에 같이 재원칙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용성,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가치가 극대화되고 싶으면 주변과 어울리게 이용해야 돼. 적합해야 돼. 아니 빈민촌 한가운데 땅값도 싸고 그래서 토지를 넓게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고급 빌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축비도 못 건진다니까.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럼 시장에서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게 돈 그리고 떠오르는 게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적합원칙이 미달됐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 오케이? 경제적 감가. 자, 균형연치. 부동산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 균형을. 자, 봤더니 주변이 다 상가고요. 막 건물 등이 뭐 50층, 100층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50층 지었습니다. 주변과 어울리게 지었죠? 오늘 준공식입니다. 테이프 커팅 딱 하고 50층 꼭대기에 올라와서 와인 파티 한번 하려 했는데 깜빡했네. 엘리베이터가 없네. 이제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면요 123층이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고속 엘리베이터, 저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그러면 1층부터 123층까지 한 번에 움직인다, 구간을 나눈다. 구간을 나눠야 돼. 1층부터 123층 고속이 뭐해? 결국 저속이지. 각 층마다 서봐봐. 도착하면 점심시간이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층비로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성이 극대화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를 결합해 있어서 무엇을 이루자? 균형을 이루자. 만약에 이 균형이 미달되면 제 기능 못하겠죠? 무슨 감각일까요? 찍어봐요. 기능적 감각. 아따, 재밌네 이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그래도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제가 도와드릴 팁은 이 정도.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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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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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쯔, 크크크. 뭐 그것밖에 해줄 게 없네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같이 재원칙부터 다시 진도 나갑니다. 문제집하고 요학집하고 둘 다 가져오십니다. 네, 그래서 간평 덜 끝난 부분 한 2시간 걸쳐 좀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